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려원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은 남자, 길이길이,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살면서 사과할 일 많이 겪어보셨죠? 네, 왜 마지막에 저보면서 얘기하세요? 많았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사과쟁이입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이렇게 많은 사과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사과를 하고 늘 기분을 풀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들이 사과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내가 좀 너무했나 아니면 뭐 실수했나 싶어서 사과를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요즘은 좀 사과가 참 요즘이 아니라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사과를 했나 곱씹어 보기도 하고요. 제가 그 달콤한 인생? 네. 그 영화에서 그 이병헌 씨가 보스의 이제 여자친구와 좀 어떤 썸을 타고 뭐 그런 장면에서 나중에 이제 킬러를 고용해서 보낸단 말이었어. 딴 거 없어. 미안하다. 요거 한마디만 해라. 그럼 이거 정리된다. 근데 그걸 못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막 피 흘리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 사과 한마디의 위력이 정말 크다는 생각도 하고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사과가 타이밍도 힘들고 또 저는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게 말하면 맞아. 성의가 없어 보이고. 맞아. 근데 너무 구구절절 얘기하면 변명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심기를 더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뭐 고개를 얼마나 숙였냐 아니면 정말 눈빛에 진심을 담았냐 아니냐 이걸로도 한참 싸우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은 너무 미안해. 막 죄송합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오히려 더 부담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안녕하세요,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인사들을 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사과도 인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좀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분께도 제가 늘 깍듯하게 인사드리잖아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내답게. 그래요? 깍듯하게. 이런 모습 있었어요? 나는 사실 제일 연장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셋 중에 리더죠. 나이는 어리지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럼 우리 공손하게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국회 책마당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0번째 시간인데요. 대장정의 마무리 장식을 할 책 한 권은 어떤 책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외교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최종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있는 최종건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야 비디오 형이에요. 비디오보다. 아니요. 형. 교수님께서 지금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뛰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분명 작지 않은 간극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수님만의 소통 방식이 있다면 소통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소통이라고 하면 어느 영역이든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 끝까지 노력하는 거죠. 뭐 이게 뭐 마법의 해결책이랑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학교에 돌아오니까요. 이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가리키고 연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교부에서 차관으로 일하셨던 시절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네. 있어서 아무래도 그때 이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국가적인 위상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외교관들을 상대하셨을 때 그걸 좀 체감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교부 1차관으로 근무했던 시절이 2020년부터 22년, 약 2년간의 시간인데 그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우리가
코로나19 시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당시 우리나라의 보건과 방역 체계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물어보았기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외교 현장에서 뭐 개인 외교관에게 있어서는 큰 자긍심이기도 했지만, 이게 결국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재를 이런저런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외교력의 가장 큰 근간이고 힘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잘 견뎌주시고 잘 극복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외교관을 꿈꾸거나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이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네. 장래희망에 외교관 늘 썼었거든요. 잘 어울린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를 모두 다 섭렵하신 분이신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외교, 진짜 외교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보통에는 뭐 언어를 잘해야 한다. 또 그야말로 공부를 잘해서 외교관 시험 봐서 외교부에 입부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한 젊은이들, 특히 요새를 보면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제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의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국익이 중요하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세상들이 국가의 이익이 여러 군데서 정의이 되거든요. 경제, 평화, 뭐 미래 먹거리, 또 심지어는 이 기후 변화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 혹은 우리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친절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면서도 상대방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잘 뭐라 그럴까요? 섞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좀 확정시키는 그러한 태도?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후천적으로 친절이라는 영역이 좀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예. 결국 이게 사람 사는 방식의 일종의 태도 같은 건데요. 나는 외교관이 되어야 돼서 배려하고 친절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매우 이기적이거나 호전적인 사람이 되면 조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책으로 만나는 헌법, 오늘 최종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헌법의 힘, 외교의 길입니다. 교수님, 책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정부의 일은 분명히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헌법이 있고 관련된 법이 그쵸. 있는데 통상 생각하기에 외교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국방은 조금 뭐 국익을 위해서 안보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헌법에는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들이 조목조목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권력자인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공공재를 지켜라. 뭐 이런 식의 지침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헌법을 잘 지킬 때만이 외국과 교섭할 때도 우리의 교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외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좀 쓰는 흔하지 않은 외교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이죠. 예. 흔하지 않은 외교 에세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흔하지 않다라는 말을 저도 이제 체감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일단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헌법과 외교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은 이제 국내의 작동 규범이고 또 외교라는 것은 이제 국제 질서를 작동하게 하는 어떤 전략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작가는 외교의 기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국제 협상에서의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 헌법에서 그 가치를 찾고 있고 대답을 찾고
찾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신선한 발상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론적인 이제 베이스도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잘 접목된 것이 한 권의 책으로 전달된 것 같아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헌법에 대한 책을 이번 10번째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권에서 실전 헌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현장감을 많이 느끼면서 봤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이제 국익의 관점에 따라, 국익에 따라서 이렇게 국익에 좀 기준을 많이 두시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국익의 기준이 헌법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국익은 정부나 정치인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익도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뿌리를 두어야 한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에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 안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나라 밖의 일인 외교가 어떻게 헌법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일단 국가가 하는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 혹은 선출직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국익을 지킨다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허락되지 않은 행위들이 외국 가서는 허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약간 좀 위선적인 것이 되잖아요. 국내에서는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 가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의 인권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외교 행위 자체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 등등을 지키는 것 같아요. 국익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헌법 스스로 그걸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통상 국익이라 하면 세 가지 영역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선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미래 먹거리를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당당해야 할 것, 국제법 지켜주는 것들이어서 이러한 보편적인 관점들이 헌법에는 잘 내재가 돼 있어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학자이자 특히 국제정세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헌법은 최후의 보루다. 결국 그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강력한 언어로 위협을 한다 한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과도한 요구를 한다 한들 헌법 테두리 밖을 벗어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이고 보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국익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익이라는 개념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책에도 이 국익의 개념을 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독일은 군사력보다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더. 예, 가끔 유럽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독일이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독일은 전범 국가예요. 나치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국가죠. 나치의 정권이 그것을 했는데 45년 패망 이후에 그 독일이라는 국가가 건설되면서 이제 독일은 그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단절시키지? 그걸 가장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헌법에 나왔고 그것이 평화, 인권 뭐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독일은 거의 매해 우리 과거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또 사과해라는 것을 보편 언어로 반복을 해요.
요게 이제 소위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헌법적 행위예요. 그리고 나치 시대의 이런 반인륜적 행위들을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 행동을 보면 법률적으로 처단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걸맞게 자기보다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원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같이 교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당연히 좋은 차도 만들고 좋은 물건도 만들지만 우리가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매우 파지티브하게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들의 헌법 전문에 잘 담겨져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5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신뢰의 바탕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교수님은 민주주의 자체가 외교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좀 강해진다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예, 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매우 특별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이겨냈고요. 몇 차례 독재를 이겨냈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매우 다이나믹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주변을 보면 주기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게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러한 체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그거 토대 위에 정부가 해외에서 더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외교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약화되면 외교는 힘을 얻지 못한다. 교수님께 민주주의가 약해지면 외교도 힘을 잃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이를테면 미국이 우리 동맹이긴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좀 부담스럽죠. 결국은 그때는 우리 법 체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방위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했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뭐 트럼프 정부 시절이죠. 근데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이게 결국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국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증가분이 국회가 원하는 그 레인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줄 수 없어요. 이런 협상 국면에서 우리 국회가 반대해, 우리 시민이 반대해 라고 하면 우리 협상력이 강해지는 것인 반면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헌정 질서가 매우 힘든 기간이에요. 탄핵 기간 혹은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경우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각이 있었을 때는 그쪽에서 상대방 측에서는 매우 강력한 요구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국내 정세가 안정된다, 불안정된다라고 평상시에 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상대방과 마주 앉은 협상가의 입장에서는 결국 더 든든한 소위 뒷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교는 상대국에 악용당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교가 좀 국민과 멀어지면 어떤 영향들이 끼치게 될까요? 과도한 욕심을 낼 거예요. 외교적인 작은 성과를 이루어서 국민들께 돌아와서 나 이만큼 이루었어요라고 하는 외교가 자기 뭐라고 해서 인기? 네.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일 텐데 분명한 것은 내 건너편에 앉아있는 상대방 국가의 협상가, 정상들 혹은 상대방 외교관들은 그 지점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지점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외교는 외교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 외교를 국내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외교부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 해외여행 갔다가 비행기 이제 도착하면은 다 거기서 띵띵띵띵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울리죠. 네, 외교부에서 이제 뭐 안전에 관련된 어떤 문자가 오는데 이걸 받으면은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문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교적으로? 외교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가 어딜 가 계시든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따지고 보면 야, 너 무슨 문제 있을 때 나한테 연락해라고 해주는 어른, 친구 혹은 동료가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 여행 가면 그 문자는 잘 안 지워요. 맞아요. 돌아오면 지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 누군데요? 어디세요? 저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보호예요. 예전에 못했어요. 우리 국가의 능력이 그만큼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그 인식이 더 확장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괌이나 사이판, 네. 혹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우리 국민이 이런저런 재난재해 거쳤을 때 이제 대한민국 국적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든든하게 국가가 국민을 지구별 어디서나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그 보호의식이죠. 보호 정책이고요.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든든하네요.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거나 하면은 이 문자 한 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면 안 돼요. 안 지웁니다, 저도. 이제 외교가 뭐 국방, 경제, 정치, 역사 있지만 문화적인 게 또 크잖아요. 요즘 뭐 K-팝도 그렇고 뭐 K-문학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문화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외교에 있어서 얼마만큼 좀 실체를 가진 힘이 되는지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학자로서 그거 믿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드라마 한 편이, 뭐 이를테면 뭐 노래 몇 곡이 뭐 그렇게 우리 외교력이 힘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첫 번째 그 상대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한테 호감도를 갖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하는 것은 일단 뭐 경제적으로나 뭐 좋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와 같이 일하는 것을 일단 좀 용이하다. 두 번째는 상대방 국가가 우리한테 갖는 신뢰도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랑스를, 이태리를 호감을 갖는 이유는 그 나라의 문화유산과 경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화장품, 가방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의 젊은 애기 아버지들이 우리나라의 이를테면 분유,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 청정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거나 경제 외교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적 외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토대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네요. 그렇죠. 호감도가 좋은 사람한테는 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친절해야 되고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 말을 경청하되 결국은 끝에는 내 거를 잘 그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교수님, 저희들의 호감도는 어떤가요? 아, 좋죠. 외교에서 호감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외교의 관계, 그리고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외교의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이 책과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특히 요새는 주식 등등 해서 경제에도 관심이 많죠. 이럴수록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외교하고 국제정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왜 군은 문민화 안에 그래서 군사의 민간 전문가나 혹은 국민들의 감시 체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외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외교, 경제 외교,
그리고 전통적인 외교가 이제 복합적으로 펼쳐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교 전문가, 외교관들이 더 긴장하고 그리고 헌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국익을 확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는 난 잘 몰라 라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오늘 헌법의 힘 외교의 길에서 시청자와 좀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직접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국익의 근본은 국민이다. 외교는 국가 간의 복잡한 협상이나 권력 경쟁의 수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외교는 헌법적 원칙을 실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중요한 도구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외교에 대한 다른 시선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즐거웠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강서구 마곡동으로 왔습니다. 요즘같이 여름 날씨를 만끽하기 참 좋은 서울 식물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시를 개발하면서 함께 조성된 보타닉 공원입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yes,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참 넓기도 넓고 나무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참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마곡에는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주변의 직장인분들이 잠시 나와서 산책하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들 보니까 참 싱그럽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인공호수가 크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동네 주민분들은 산책하러 자주 나올 것 같은데요. 낮에는 햇살이 비치는 호수와 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 또 밤에는 조명이 비치는 색다른 공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잠시 여유를 느끼기 좋은 이 마곡동에서 게으른 시간을 선호하는 동네 책방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아늑한 골목에 자리 잡은 책방입니다. 책방 이름이 게으른 오후인데요. 게으르게 오후를 보내고 싶어서 게으른 오후라고 지었을까요? 안에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늑하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책방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경계 추천 도서, 경계와 관련된 주제를 가진 추천 도서들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놓으셨고, 뭐 소설, 에세이, 시집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방지기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작은 책방에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책방이 굉장히 아늑하고 네. 따뜻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책방 이름이 무엇보다 게으른 오후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요즘은 건강 상태가 좋다 보니까 제 인생 2막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제 2의 삶을 설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만큼 일했으면 나도 좀 편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게으르게 경제적인 거 잠시 내려놓고 또 심리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고 싶어서 게으르게 오후를 즐기자. 그렇구나. 주로 그러면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와 동년배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정말 적적해진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주로 나도 이제 뭘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기서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방이 그냥 단순한 문화 사랑방을 넘어서 문화 앵커 노릇을 하면 거기에 결이 맞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꾸며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제가 알 법한 인물들도 네. 이렇게 좀 계시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정우영 시인께서 네. 직접 참여를 또 하셨나 봐요. 네. 시인님께서 순한 먼지들의 책방이라는 시를 아는 후배가 작은 책방을 시작할 때 보내셨대요.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이 작은 책방의 존재의 의미인 그런 뜻깊게 하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나눠서 읽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좋아서 모셨는데 시인의 육성으로 듣는 시가 또 특별하더라고요. 너와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지구와 함께 오늘 여기를 느끼면서 나누는 세상 모든 것과의 대화는 얼마나 좋아. 이러한 소견말들 끌어모아 바닥이든 모서리든 책으로 펼쳐놓겠지. 혹시라도 기어가 먼지라니 곧 망하라는 뜻이냐고 언짢을 것도 같아 살짝 귀띔하는데 우리가 먼지의 기세를 몰라서 그래. 우주도 본래 먼지로부터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던?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거구나. 직접 정우영 시인님 네. 뵈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쓰셨을 마음까지 전달받는 것 같아갖고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작은 책방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무릎을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가까이서 그 음성을 네.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친밀도도 쌓이고 확실히 또 다르겠죠. 네. 저희는 그냥 단순히 책을 구입하는 거는 이미 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책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기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테라리움도 만들고 또 요즘 AI 리터러시가 유행하잖아요. 그 AI 도구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할 건지.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있으니까 익히는 법, 또 인생은 연극 같아서 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희곡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그 희곡 속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좀 틈난데 글을 쓰라고 해요. 써서 또 이렇게 작은 책자로 묶어드리면 어떤 그 동기부여가 돼서 글 쓰는 거에 대해 자신감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간이 좁지만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게 오셔서 자리를 차지하고 글을 쓰시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가시라고
꽉 채우기보다는 좀 자리를 비워놨어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모임이. 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조금 숨통이 트이고 내가 이제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하고 슬그머니 와서 있다가 마음을 놓고 가는 곳이 책방인 것 같아요. 여기 책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씩 둘러보고 싶거든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주제로 해서 해놨는데 그 주제를 경계에서라고 했어요. 경계는 그 어떤 너와 나의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선인데 이게 사실은 뭐 그냥 구역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이제 차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계를 대립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누어진 것을 서로 화합하는, 그래서 가시철망을 벗어나 꽃이 피는 그걸로 삼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이제 큐레이션을 했어요. 여기 있는 책들은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그 SF 소설 위주로 네. 읽었던 책들을 모아놨어요. 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일들을 그 작가분이 상상을 해서 썼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고 네, 있는 네.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작가의 상상력이 인류를 구원할지니. 그 2, 3년 전에 이 소설 나왔을 때 우리가 네. 깨우쳤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현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요? 저 좀 자랑거리가 있는데 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써놨잖아요. 책장에서 살아남은 활판 인쇄본 시집. 이걸 그냥 제가 가지고 있어서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진짜 했는데 오래된. 그게 이제 활판 인쇄라고 네. 지금은 다 옥셋으로 어머, 되어 있는데 진짜 활판으로 되어 있네요. 그 활자가 이렇게 도드라져서 네. 근데 이거 보여주시면 되게 신기해 하세요. 신기해요. 펴서 만져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 책장은 또 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작년에 저희가 그 책방에서 하는 북토크라는 주제로 작가님들 네. 모셨어요. 저주토끼로 유명한 정보라 작가님, 최진영 작가님, 그 다음 SF의 거의 대가신 심너울 작가님이 오셔서 북토크를 하고 또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가님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책방 오시는 분들께 자랑스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쪽은 경계에서 또 네. 주제를 가진 네. 책들이네요. 네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식구가 이제 책 제목이 돼서 네. 이런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책인 것 같아서 제가 해놨고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이 차별한다. 근데 이것도 많이 읽히고 있어요. 이 책방에서 좀 가장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를 좀 꼽아주신다면? 그 로봇이 사람보다 더 선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천개의 파랑은 어른이 읽어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읽어도 너무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읽으신 분들 다 좋다고 말씀하시고 네. 저쪽에 종이동물원 내용도 그렇고 또 우리가 모르는 대만 역사 이런 그다음에 한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재밌었다라고 이제 애정하는 책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게 아무래도 책방지기님의 뭐 방향성, 컨셉하고도 굉장히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방이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책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은 이제 선뜻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많아서 책방하기 잘했다. 그래서 이 동네 책방은 특히 지역 위주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웃들에게 좋은 그 공간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꿈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게으른 오후라는 책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아까 방문했던 서울식물원과 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편안함을 내어주는 그런 책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게으른 오후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2막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작은 책방 방문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게으른 오후 책방지기. 멋진 인공호수와 식물원이 있는 마곡동에서 게으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방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동네 책방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엔 기리 씨가 준비한 적재그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떠날까요? 두 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페를 가도 지하철을 타도 심지어 화장실 옆칸에서도 어디를 가도 같은 얘기만 들리는 그런 날. 그런 날 있죠. 뭐 국가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이러면 아시겠나요? 너무 잘 알죠.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극장가를 점령했던 시기 2019년 6월입니다. 성공한 영화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인데 곳곳에서 막 TV에서 이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사회 현상이라고 바라봐도 되겠죠. 국내 개봉과 동시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면서 이건 꼭 봐야 해 하면서 극장으로 몰려들었었거든요. 네, 해외 반응도 엄청났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 스타들도 이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려고 이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때 이후로 진짜 한국 영화, 한국 문화에 대한 분위기가 남달라진 것 같아요. 그 기세가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이어져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을 휩쓸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영어권 영화가 이렇게 작품상을 받은 건 오스카 92년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봉준호 감독이 했던 유명한 소감이 있습니다. 뭐죠?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소감은 진짜 잊을 수 없어요. 진짜 국격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단 위와 아래 선을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흔들던 그때 2019년 6월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2019년 6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10위는 정유정의 지니입니다. 정유정 작가는 스릴러를 정말 잘 쓰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7년의 밤, 종의 기원 같은 작품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작가고요. 사람 얘기를 진짜 예리하게 쓰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의 줄거리는 잘 모르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지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영장류 연구센터 사육사 지니는 사고로 자신이 구조한 보노보 지니의 몸에 빙의됩니다. 사람이 이제 동물의 몸에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지니는 보노보 몸에 들어가 있고 자기 몸은 병원에 누워 있고 주어진 시간은 단 사흘. 원래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을 줄 인간을 찾아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난제네요. 네, 이 책이 나왔던 시기가 정유정 작가의 신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때였어요. 그 작품, 이전 작품들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쓸까 이제 관심이 몰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박해 지니는 그냥 판타지 책이 아닙니다. 보노보의 눈으로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스릴러의 거장 정유정 작가의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019년 6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다윈은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수 없다입니다. 박막래 할머니 너무 유명한 인플루언서잖아요. 네. 그 손녀와 찍은 영상이 유명해져서 지금은 뭐 대형 인플루언서이시죠. 아, 맞습니다. 할머니가 사실 이 치매 위험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 손녀가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할머니와 호주 여행을 떠난 게 유튜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빵 터져버린 거죠. 저도 애청했는데 박막래 할머니의 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노 필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그 솔직하다 못해서 약간 전위적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이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70평생 고생만 하던 한 여성이 이제 늘 누군가를 서포트하다가 이게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인생 감동 드라마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좀 쓰였을까요? 네, 책에도 그런 내용이 쓰였습니다. 박막래 할머니의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할머니의 어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절 힘들었던 결혼 생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 그리고 손녀랑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쭉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책이 나올 때가 이제 유튜브 시장이 급격히 커지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도 있다라는 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던 시기였고 또 할머니의 일상이라든지 또 할머니가 알려주는 인생의 교훈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른의 이야기, 그러니까 늘 좀 어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어른의 가르침을 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책으로 연결돼서 베스트셀러까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 갇혀 있을 때 할머니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며 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 삶을 내가 지휘하고 싶다면 박막래 할머니의 리얼한 인생 가이드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019년 6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1위는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김여하 작가님 참 좋아하는데 이미 엄청난 팬을 보유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소설가의 여행은 뭐가 다를까 했지만 역시는 역시였다. 잘 되는 책은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다들 여행 가면 인생샷 건지기 바쁜데 이 책은 정반대거든요. 여행지에서 겪은 뜻밖의 낭패, 낯선 곳에서의 막막함, 그리고 실패담까지 때로는 찌질한 모습까지 아주 솔직하게 담아냈거든요. 이 여행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기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건 나 여기 다녀왔다 이런 여행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왜 집을 떠나서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 지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남의 어떤 여행기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기보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배우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너튜브만 켜도 막 전 세계 곳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네, 도피를 꿈꾸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행이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영하 작가는 집은 근심이 쌓인 곳이고 여행지는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법 같은 공간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 통찰이 여행을 가고 싶고 또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생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비행기 티켓 끊으려고 하셨나요? 와. 그 전에 잠깐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생이 힘들어서 도망치듯 떠나면 다녀와서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은 회피수단이 아닙니다. 정말 떠나고 싶다면 이 책을 먼저 읽고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6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의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Nothing makes a room feel emptier than wishing you were in there. Nothing makes a heart feel heavier than pieces of it missing. I've been in the cold, 42 below, fucking miserable. I need you right now, hanging on the edge, fingertips are red. I'm about to fall. Baby,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이 있어 행복한 시간. 책으로 헌법 속 국민의 권리를 확인한 시간. 국회 책마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